파주시 다율리의 해주 최씨 선산. 부부 합장묘가 한 개 있다. 무덤 속 주인공은 종성부사를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중된 고죽 최경창과 그의 부인 선산 임씨다. 최경창 부부 합장묘 바로 아래 또 한 기의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함경도 홍원의 기생으로 알려진 시인 홍랑. 어째서 사대부가 부부의 합장묘 아래 기생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어 있는 것일까?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인과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기생, 고죽 최경창과 기생 홍랑. 이들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시대의 사대부와 기생의 러브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합니다. 그 유명한 황진이와 서경덕, 매창과 허균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또 다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맷 버들가의 주인공인 홍랑과 그의 연인이었던 최경창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의 사랑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끈질기고도 애절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사 전. 오늘은 앞서 보셨던 무덤 속의 두 주인공 시인 최경창과 기생 홍랑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던 천재 시인과 그를 사랑한 한 기생의 가슴 저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언어 영역 수업 시간. 학생들이 예시조 한 수를 배우고 있다. 칠판에 적힌 시조는 남녀간 이별의 정한을 다룬 시조. 바로 홍랑이 지은 맷버들가이다. 맷버들 가려걱거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서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 홍랑 같은 여성상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표현이요. 되게 보드랍고 여성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헤어지는 연인에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이렇게 한 남자 오래 생각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수능을 비롯한 여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가르쳐지고 아이들도 많이 읽고 있는 시조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조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다. 순 우리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순수한 정서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인 가치로나 문학사적인 가치로나 대단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함경도 홍원의 기생 홍랑이 지은 이 절창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계기는 1573년 가을로 거슬러 간다. 당시 최경창이라는 한 인물이 북도 평사가 되어 함경도 경성으로 부임하고 있었다. 최경창의 집안에는 최경창과 기생 홍랑의 첫 만남에 대한 일화가 전해져 온다. 최경창이 경성으로 부임하는 도중 홍원 군수가 최경창의 벼슬길을 축하하기 위해 연 잔치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부평사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이어서 홍원 군수가 옆에 앉은 관기에게도 노래를 시켰다. 시를 좋아합니다. 그래, 누구의 시가 좋더냐? 고죽 선생의 시를 좋아합니다. 뭐라? 마주 앉은 손님이 고죽인 줄 모르고 한 말이었다. 고죽이니라. 최경창은 홍랑과의 이 운명적인 만남을 담담하게 적어두고 있다. 북평사는 함경도 지역 군사 최고 책임자의 보좌관 또는 부관 자리거든요. 최경창은 임지로 가면서 홍원에서 관기인 홍랑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걸로 미뤄봐 둘이는 첫눈에 반했거나 뜨거운 사랑을 했다고 보아야지요. 당시 35이던 최경창과 그보다는 훨씬 어렸을 것으로 짐작되는 홍랑. 이 두 사람은 최경창의 부임지인 경성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그러나 둘의 첫 만남은 짧았다. 다음 해 봄, 최경창은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고 홍랑은 경성에서 쌍성까지 따라왔다가 헤어져 돌아갔다. 홍랑과 헤어진 최경창은 함관령 아래의 한 주막에 다다랐다. 비가 내리는 봄날 저녁 때였다. 여기서 그는 서찰 한 장을 받는다. 그것은 한글로 지은 한 수의 시조, 바로 맷버들가였다. 최경창과 헤어져 돌아가던 홍랑이 지어 보낸 것이었다. 연인을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이 시조를 최경창은 후일 함관의 옛 노래라고 표현했다. 이 작품은 이렇게 문학사적으로도 보면은 뜻이 그윽하고 그리고 소리가 매끄럽고 사각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묘미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말의 어감을 잘 살렸고 그리고 그 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랑이 지은 시조에 따로 제목은 없었다. 이후 최경창은 이 시조를 한시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경창의 번방곡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그들의 짧은 만남과 이별을 시로 나누었다. 홍랑의 절창 맷버들가의 탄생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최경창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이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랑에 빠졌던 시인 최경창과 기생 홍랑. 그러나 그들의 첫 만남과 사랑은 짧았고 그렇게 그들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함경도에서의 첫 이별에서 홍랑은 조선을 대표하는 연애시 맷버들가라는 절창을 남겼는데요. 한 여인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또 천하의 절창까지 끌어냈던 인물 최경창.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경창은 1539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다. 영암에는 그의 기념관이 있다. 기념관 앞 시비에는 홍랑의 맷버들가와 최경창의 번역한 시 번방곡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백광후는 나중에 3당 시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다. 그가 남긴 옥봉집에 보면 최경창은 12살 때부터 청년 이후백의 문화에서 글을 배운 것으로 되어 있다.
최경창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글재주를 보였다. 최경창의 문집 고죽집에 보면 그가 9살 때 지은 시가 전한다. 남산에 올라 한강을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지은 이 시에는 어린 최경창의 포부와 기계가 잘 담겨 있다. 공자님께서 등동산이 이소노, 등태산이 이소천하란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높이 올라가 보면 그 아래로 비춰진 세상은 그 작음을 알 수 있다는 경지의 중요함, 이런 것들인데, 아마 어렸을 때 9살의 어린 아이가 세상에 대한 자기 포부, 자기 학문에 대한 포부, 또는 자기 인격에 대한 포부,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고죽이 가지고 있는 우뚝한 기상이 이 시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제를 보였던 최경창은 약관이 되기도 전에 이 송익필, 이산해, 최립, 백광훈 등 당대 쟁쟁한 문사들과 함께 팔문장으로 불렸다. 최경창 역시 벼슬길에 올랐다. 24세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29세인 선조 1년 드디어 문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최경창의 관직 생활은 순조롭지 못했다. 나중에 최경창이 종성부사로 임명되자 대간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경창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선조는 종성부사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대신들의 주장을 끝내 듣지 않았다. 이처럼 최경창은 임금인 선조의 특별한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최경창에 대한 일부 대신들의 평가는 달랐다. 유성룡도 최경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대비였던 인순왕후의 국상 중인데도 최경창이 홍랑을 데려다 첩으로 삼은 것 때문에 대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유성룡은 최경창이 나중에 서울에서 홍랑과 죄회, 대간들의 탄핵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선조 6년, 최경창은 김효원, 김우웅 등과 함께 독서당에 추천되었다. 이는 당시 관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문과 급제자 가운데 나이가 젊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문사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 독서에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과 급제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경창이 독서당에 뽑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래가 촉망되는 문사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경창은 독서당에 간택되지 못했다. 덕망이 없는데도 독서당에 선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다. 결국 최경창은 정원, 도평사, 영암군수 등 미관 말직을 전전했다. 이후 종삼품의 종성부사가 되었으나 역시 대간들의 반대가 있었고 종오품 직강으로 다시 벼슬이 낮아지기도 했다. 허균이 지은 학산초담에 이러한 최경창의 처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헌안설원은 그가 변방을 전전하는 것을 슬퍼한다고 읊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던 최경창이 이렇게 불우한 관직 생활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조선은
이른바 당쟁이 막 시작되는 즈음이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 이조 전랑직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다가 결국 동서로 분당이 표면화되는 시기였다. 이때가 1575년 최경창이 관직에 나온 지 8년째 되는 해였다. 그렇다면 최경창은 정말로 당파에 휘말렸을까? 유성룡은 최경창이 서인들의 친구였기 때문에 홍랑과의 연문도 보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서 분당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와서 일종의 거죽의 처신이 하나의 공격의 빌미가 되어서 빌미가 되어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관들은 최경창은 원래 당인으로 지목된 인물이 아니었으나 비변사 등의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경창의 벼슬살이가 순조롭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서인 측 인물들과 가까웠던 탓일까? 허균의 형 허봉은 당시 동인의 대표주자로 정계에 촉망받는 인물이었다. 이런 허봉이 최경창을 좋아하여 연이어 열흘이나 최경창을 찾아왔다. 그러나 최경창은 허봉이 편벽하다 하여 단 한 번도 얼굴빛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허봉이 매우 노여워하여 누차 홍문관 전랑선발에서 최경창을 제외시키고 마침내 외직으로 내쫓았다고 되어 있다. 이 사내는 나중에 영의정에 오를 만큼 조선 정계의 주요 인물이었다. 그러나 최경창은 이 사내에 대해서도 매우 단호했다. 이 사내의 마음가짐이 공정치 못하다 하여 일방적으로 절교를 해버렸다. 상대가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경창은 과감하게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최경창은 성격이 강직하고 시의식이 투철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과 시 정신은 당대 정치인과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의 정치적인 성장에도 걸림돌이 됐다고 봐야죠. 한편 최경창의 호방함을 보여주는 일화도 전한다. 선조가 문무관리들을 모아 활쏘기 대회를 열었을 때였다. 최경창이 모든 화살을 명중시키자 활을 잘 쏜다는 옆의 사내가 최경창을 두려워했다. 걱정 마시오. 오늘은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걱정할 것 없어.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상황. 결국 최경창은 그 화살을 허공에다 쏘아버렸다. 이 바람에 결국 최경창은 2등이 되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과 과감하게 절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면모였다. 최경창의 호방함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일화가 전한다. 그가 영암 군수로 있을 때 당대 최고의 시인이자 허균 등의 스승이던 손곡 이달의 서찰을 받는다. 그와 함께 3당 시인으로 일컬어지던 이달의 시였다. 이달이 좋아하는 기생에게 비단을 사주고 싶으나 돈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최경창은 곧 화답했다. 이달의 시 한자 한자에 천금의 가치가 있으니 내 어찌 그 비용을 아끼겠는가. 최경창은 시 한자에
비단 3필값을 쳐서 이달에게 보내주었다. 이처럼 호방하면서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호했던 최경창. 그는 끝끝내 세상과 타협할 줄 모르는 예인기질을 지닌 시인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최경창은 스스로를 고주, 외로운 대나무라 지칭했다. 즉 자신을 바닷가 높은 벼랑에 서 있는 대나무의 비유, 세상에 굴하지 않으면서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직에 대한 최경창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시도 있다. 조은광이라는 친구가 괴산으로 부임해 가는 것을 두고 쓴 시인데, 시에 보면 올바른 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 벼슬은 다만 가난 때문에 하는 하찮은 것이라고 했다. 그게 어떤 상이 있는지 모르면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자천돼 가는구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결국 그 안타까움은 자기 자신, 거꾸로 보면 자기 자신의 반추에 보면 자신에 대한 자부, 나도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크게 지우를 받지 못하는, 알아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세까지도 안에 아마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왕의 두터운 신임까지 받았던 최경창. 그러나 그는 동서분당의 정치적 경랑과 세상에 대한 그의 꼿꼿함으로 시대를 잃고 말았던 것이다. 다재다능한 시인 최경창. 그러나 그의 벼슬길은 결코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최경창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의 당쟁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시인을 그냥 놔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홍랑과의 뜨거운 사랑은 계속됩니다. 아름답고도 질긴 홍랑과 최경창의 인연입니다. 규장각에는 최경창과 홍랑의 인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책이 한 권 전한다. 이 책이군요. 이 책에도 최경창과 홍랑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이 남학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 이 최경창과 홍랑의 만남에 대한 기록과 또 최경창이 죽고 난 다음의 기록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는 회은집이라는 책입니다. 네, 회은집이요. 예. 여기서부터가 최경창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 그렇군요. 보니까 최경창과 홍랑 두 사람이 재회했다는 기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경창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홍랑이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회은집에는 함경도 쌍성에서 헤어졌던 최경창과 홍랑의 재회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함경도에서 돌아온 다음에 최경창이 병에 걸렸다. 기록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아팠다고 되어 있다. 최경창의 병환 소식은 함경도에 있던 홍랑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홍랑은 즉시 길을 나섰다. 밤낮으로 7일을 걸어 홍랑은 서울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다.
당시 평안도와 함경도의 양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관기였던 홍랑이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위험한 일이었었고 어쩌면 목숨을 건 일이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홍랑은 지극정성으로 최경창을 간호했다. 사대부 최경창과 관기 홍랑의 인연, 금도를 뛰어넘은 이들의 사랑은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 조선시대 기생, 특히 관기는 관아에 소속된 물건이나 마찬가지였다. 관기들은 관아에 소속되어 각종 연회나 허드렛 일에 동원되었다. 일반인이 이런 관기를 혼자 소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예외도 있었다. 대비정속이라는 것이 그것이었다. 대비정속이란 원래 사대부와 관기 사이에서 난 딸을 속량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대부가 자기 딸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자기 여종을 대신 관기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관기를 첩으로 들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경창과 홍랑은 최소한의 이런 대비정속도 거치지 않았다. 최경창의 병 소식을 들은 홍랑은 그 길로 무단으로 경성을 떠났던 것이다. 최경창의 병은 점차 차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1576년 5월) 사헌부에서 최경창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바로 홍랑 때문에 불거진 일이었다. 이 일로 최경창은 성균관 전적에서 파직이 되고 말았다. 홍랑은 함경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또다시 두 사람 앞에 이별이 놓였다. 최경창은 홍원으로 돌아가는 홍랑에게 시 한 수를 주었다. 물끄러미 바라보다 고운 난초를 건네노니 이제 하늘 끝으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함관의 옛 노래는 부르지 마소. 지금도 구름과 비에 푸른 산이 어둑하니 홍랑은 홀로 함경도로 돌아갔다. 최경창이 준 시만 받아들고서 이것이 이승에서 이들의 마지막이었다. 함경도에서의 첫 만남과 서울에서의 재회. 이것으로 시인과 기생의 인연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홍랑의 최경창에 대한 사랑은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경창의 홍랑에 대한 사랑 역시 시대의 금기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파직까지 감수해야 했던 홍랑에 대한 최경창의 사랑.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이 사랑은 당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홍랑에 대한 최경창의 마음을 통해 조선 시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그의 내면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 시인 최경창의 시는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이곳에는 조선 중기 시문학과 관련 매우 귀중한 책이 한 권 보관되어 있다. 중국의 주요 시 작품들을 모아놓은 열조 시집. 열조 시집 속에 조선편, 여러 편의 조선 시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최경창의 이소부사라는 시도 수록되어 있다. 崔景昌这首诗之所以能被列朝时期选中，是因为这首诗本身写得非常好。在整个明代的诗人看起来，这首诗它能够体现出第一点就是它的情感真挚，非常的饱满，读起来是非常感人的，这个可以看出来它的这个中国古代诗歌的修养是非常深的。这样一首词放在中国古代诗人当中，尤其是放在明代诗人当中，如果不说他是朝鲜人，我们是看不出来的，那么我这里呢给大家读一下读几句，就是相公之孙铁城里，养在幽闺天至美，幽闺不出17年，一朝嫁与良家子，良家之子鸾凤雏，珊瑚玉树交织珠，池上鸳鸯本成匹，园中蛱蝶何曾孤。可以吗？ 최경창의 시는 또 다른 책에도 소개되어 있다. 청대의 유명한 시인 왕사정이 지은 지북우담. 여기에도 역시 최경창의 시 두 수가 실려 있다. 무릉개와 채련곡이 그것이다. 이처럼 최경창은 중국에서도 인정받던 시인이었다.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북경의 천단. 나중에 중국 사신단 일행으로 중국에 왔던 최경창은 천단을 노래한 시도 남겼다. 이 천단시 역시 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히 중국 시의 절정기였던 당나라 시와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는 평특이 온건하고 운각이 잘 조화되어 있어 그 기법상 아주 훌륭한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시에는 그 도가적인 시성이 다분히 담겨 있고요. 또한 낭만적인 그러한 그 기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중국이 성당 시대의 이 태백의 시를 담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최경창의 시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인 봉은사승 축시. 역시 그만의 독특한 시풍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시는 원문으로 읽었을 경우에 그 음률감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3월 광릉 화만산 하면서 아주 리드미컬하게 시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도 보면은 그 음조가 아주 탁월한 유성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색채 감각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백운이라든지 또 푸른 물결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색채 감각도 뛰어난 그런 거고요. 최경창의 시 가운데 대표작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삼당파 시 가운데서도 상당한 수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경창의 시는 당시 조선의 시풍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 없다.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던 당대 시들과 달리 개인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 역시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린 시가 있는가 하면
풍자와 은유가 넘치는 시도 있다. 이 시에서는 권력의 무상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군이 죽고 난 뒤에 남군의 명예도 사라지고 또 남군을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그런 쓸쓸한 분위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큰 권력을 지녔던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명성도 다 사라지고 쓸쓸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특히 그 남궁호 같이 악명을 남긴 그런 분의 경우에는 죽고 난 뒤에는 더없이 더 남들에 비해서 더 쓸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풍자입니다. 당시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 있었던 정철에게 보내는 10편의 시. 이 연작시에는 현실을 비판하는 시어들로 가득하다. 그의 현실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경창의 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평가한 이는 허균이었다. 허균은 최경창의 시를 두고 절구는 편편마다 모두 청절하다고 했다. 시가 깨끗하고 맑다는 뜻이다. 최경창의 시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대에 대한 인정이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경창이 관기인 홍랑을 사랑했었던 것도 상대를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했었던 최경창의 시세계도 최경창과 홍랑이 열정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라 하겠습니다. 관리 이전, 한 시인으로서 최경창은 지금까지 조선의 시단과는 다른 시풍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체제나 국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간 감정의 솔직한 표현이었다. 이런 최경창의 태도와 인식이 홍랑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의 세기적인 사랑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조선시대 최경창은 국가체제 혹은 신분질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시세계를 구축합니다. 이런 그의 시 정신은 홍랑을 일개 관기가 아닌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이 진정성을 홍랑 역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에서는 단 2번밖에 만나지 못했던 이들의 사랑은 죽음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최경창의 작품을 수록한 고죽집은 극적으로 후대에 전해졌다. 안성시 원곡면, 이곳에는 그의 사후 발간된 고죽집이 전해져 온다. 최경창 선생의 시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고죽공 유고집 그 필사본과 청한본이 한 350여 년 동안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그러시죠. 예. 이게 고죽공 유고의 초기 필사본입니다. 아우, 필사본이군요.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고죽공 경창 선생의 손자이신 진짜 해자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점차 들어가시니까 내 선대조에 대한 그 문집이 정리가 안 되면 잊어버리겠다. 후손에게 전할 길이 없겠다. 그런 걱정하에 그 노구의 몸을 이끄시고 때로는 발품을 팔아가며 자료도 수집하셨고 또 당시에 그 교류하시던 분들과 편지 서신을 왕래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죽 최경창의 문집인 고죽집. 최경창의 시 수백여 수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고죽집의 서문은 우암 송시열이 썼으며 후서는 박세채가 썼다. 이 필사본이 완성된 뒤 고죽 6호는 목판본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책이 이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초판 인쇄본인데요. 이렇게 고죽 6호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데는 후손들의 노력과 함께 그를 사랑했던 홍랑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고죽집 후서에는 최경창의 최후에 대한 짤막한 기록이 나온다. 종성부사로 있다가 직강으로 임명돼 서울로 오는 도중 종성 객관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다. 그의 나이 45이었다. 최경창의 시신은 파주 선산에 모셔졌다. 그런데 최경창이 죽은 후 누군가 그의 묘소에 나타났다. 바로 홍랑이었다. 병든 최경창을 간호하고 서울에서 헤어진 지 약 7년 만이었다. 홍랑은 무덤가에 초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시작했다. 홍랑은 스스로 치장을 하지 않고 최경창의 무덤을 지켰다고 되어 있다. 스스로 자신을 초라하게 하여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았다는 것이다. 최경창이 죽은 지 9년 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홍랑은 가장 먼저 최경창의 시 원고를 챙겼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홍랑은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시인 최경창의 작품을 지켜냈던 것이다. 그것이 남아 오늘날 최경창의 작품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여기 누워 계신 홍랑 할머니가 임진왜란 때 고죽의 작품을 머리에 이고 어렵게 임진난의 화를 피했다고 합니다. 만약 홍랑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고죽의 주옥 같은 작품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과 기생의 사랑은 질긴 인연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홍랑은 죽어서 최경창 부부의 합장묘 아래 묻혔다. 최경창의 후손들이 기생 홍랑을 받아들인 것이다. 시대와 불화했던 최경창, 고고한 절개를 잃지 않았던 시인. 비록 출세와 시대는 잃었으나 최경창은 사랑과 시를 얻은 시인이었다. 시인과 기생, 최경창과 홍랑. 이 두 사람의 안타깝고도 아름다운 사랑은 그들이 남긴 시로 인해서 더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이 세계적 사랑의 배경에는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봤던 시인 최경창의 새로운 눈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태에 타협하지 않고 고결한 절개를 지켰기에 한 여인의 운명을 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연인 시인 최경창과 기생 홍랑. 이들 사이엔 시대를 앞서고자 했던 열망과
영혼을 울리는 예술혼이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